안녕하세요. 대한스포츠문화산업회 안기혁 부회장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조직관리 파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력 기반 비즈니스 조직관리, 그리고 리더십 활용, 대표 처세술 교육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기반 비즈니스 조직관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직 관리는 정의를 보면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설정된 정책과 전략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내부 구성원 시스템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 관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다. 조직 관리를 정의하는 상황이고요. 먼저 이제 조직 관리는 크게 조직의 어떤 구조적인 관리, 그리고 인력 관리,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태핑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구조 관리에서는 그 구조상에서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또 프로젝트 조직이냐, 아니면 뭐 매트릭스 형태의 조직 구조냐, 바텀업식이냐, 아니면 탑다운식이냐, 혹은 수평 구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형태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서 또 소통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조직이란 거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취합을 하고, 그걸 어떻게 소통을 하고 소통된 의견에 대해서 공통된 어떤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소통을 막 해요.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 어떤 성향마다 어떤 방향성,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의견들을 나중에 취합을 어떻게 잘 하고 나서도 다 알았다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해석을 다 달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추진이 됐을 때 정확히 이가 맞아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이해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일도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또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 소지가 누구냐? 그러면은 야, 뭐 그때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뭐 이런, 예? 그래서 그런 조직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력을 배치를 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 상황마다에 벌어지는 세부 하위로 이어지는 그 단계를 브레이크다운 시켜가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켰을 때 잘 가동하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이 시스템을 갖추면은, 잘 갖추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엔 조직 관리, 그리고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런 조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리더가 끌고 나갈 거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조직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먼저 크게 사람이 있고, 또 업무가 있고, 또 공식적인 조직 구조가 있고 비공식적인 조직 구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에서의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다소 제한적으로 정의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조직이 사람을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에 따라서 특정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조직이라는 건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형태잖아요. 예, 그런데 목적을 수행하는 부분의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적절한 형태를 갖춰놨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춰서 초점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특장점이 우리의 목적과 맞지 않아. 그러면 이 조직 내에서는 그 장점은 결코 장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목적에 맞느냐, 방향성에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전반적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부분을 끼워 맞출 거냐라는 초점, 그 특정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사람이 있으면은
두 번째로 일이 있겠죠. 그래서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차원의 노동이 요구됩니다. 당연히 뭐 노동 몸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조직이 속해 있는 산업에 따라서 그 조직 구성에 따라 업무는 달리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특수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스포츠 산업은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형태들이 하나로 모여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형적인 시스템이 요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예.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효한 것들을 잘 추출해내고 이제 정리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처해진 곳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 이 부분도 이제 뭐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 업무가 있고 공식적인 조직 구조가 그럼 생기겠죠. 사람이 있고 일이 있으면 이거를 잘 구조화시켜서 어떤 상태로 일이 흘러가고 거기서 누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결정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내 롤은 뭔지 내가 속해 있는 계층의 평형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고 내 위에는 누가 있고 내 아래는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공식적인 부분이 있고 비공식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를 딱 규정하는 업무를 명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공식적인 조직 구조고요. 비공식적인 조직 구조는 비공식적인 요소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조직 구조입니다.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분위기, 눈치, 어떤 우리 스포츠 산업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스포츠 산업의 특성이 한 95% 이상이 영세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10명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나 산업 형태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멀티태스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못하는 사람. 짬밥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영향을 사실은 받다 보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고 문제 해결할 때도 그렇고 명확한 업무는 있지만 그 업무를 최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비공식적인 상태의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누구의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선배,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특수한 경험에 의존을 하고 그 사람들의 또 특수한 또 성향에 의존을 하고 이러면서 조직이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직접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뭐 한다 하지는 않지만 그 직전에 다양한 분위기들이 반영된 그런 형태로 일이 끌려다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뭐 이런 거를 좋게 말해서 일이 잘 해결이 됐을 땐 팀워크가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이 조직의 형태가 잘 깨지기 쉬운 명확하지 않고 또 그때그때 뭐 좀 부정적인 얘기로 하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형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주먹구구식이라는 형태가 때로는 또 빠른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 구성된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직관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사람의 어떤 장기적인 관리 방식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다고 했을 때는 그 주먹구구식인 방법이 최선의 사실은 방법일 수도 있죠. 예, 그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뭘 하다, 오피셜하게 정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조직 구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형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수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수평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크게 요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떤 구조를 특정한다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구조가 있는데 각각의 단에서 이 레이어에서 어떻게 수평적인 구조를 잘 원활하게 가동시키느냐. 사실 이게 최상의 결과를 내는 거죠.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게 딱 만나서 여기서 원활하게 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상황이 있고 기업의 어떤 형태가 있고 그 오너라든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성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성향과 어떤 여러 가지가 다 믹스가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여러 외부 갈등, 내부 갈등, 그 상황에 사는 돌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포츠 산업의 어떤 조직 구조 관리에서는 영세한 산업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경우도 많고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산업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가려면은 그래도 기본은 알고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잘 활용하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수직적 구조의 그 장점은 먼저 안정적이고요. 굉장히 단점은 경직돼 있다. 그래서 직위에 의해서 이 업무가 결정이 되죠. 과장이 있고 부장, 과장, 뭐 대리, 뭐 주임, 사원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직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의사 결정이 집권화돼 있죠. 상위에 몰려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군대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군대식 절대적이죠. 뭐 수직적 딱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 절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 수직적인 거를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군대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을 하고 조직의 시설 내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제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그 수직적인 구조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여 있죠. 예, 만약에 나가 있다, 그럼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최근에는 또 이제 그런 게 많아요. 다 나가서 일을 하고 뭐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정보가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또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형태를 또 띄고 있고 그런 또 앱이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툴도 많이 개발이 돼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 수평적 조직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평행한 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유기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소통이 거기서 내가 어떤 맡은 부분에 있어서 이 소통이 빠르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 자체도 굉장히 열려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이제 큰 사고가 터지면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거에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거기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신뢰와 소통. 기본적인 윤리 인성의 문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신뢰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잘 바탕이 된다면 이게 뭐 최상의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오히려 우리 스포츠 산업의 어떤 특성상 봤을 때는 이런 수평적 조직에서 약간의 그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의사결정을 약간의 가지고 있는 상태가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과에 대한 시간 경계가 없죠. 성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한다. 주말에 쉰다. 뭐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고 내가 자유롭게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내 권한 하에서 뭐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조절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의 구조에서 봤을 때는 먼저 이 조직의 구조는 조직 설계와 관련이 있죠. 근데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업은 필수적이고 또 분업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정교한 조직 설계가 필요합니다. 뭐 분업, 그죠? 일을 어떻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건가? 이게 어떤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각 분업단에서는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성과를 내는 거고, 상위에서는 그러한 분업을 정확히 하고 연결 접점을 잘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쓰면은 전체를 완성하는데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 단위 구조가 있죠. 조직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화해서 조직을 설계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여기 이제 뭐 보시다시피 대표이사가 있고 이렇게 총괄임원이 있고 각각의 이제 부분으로 나눈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조직의 형태죠. 그죠? 기업들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스포츠 산업에서 이제 영세 구조 특성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그럼 어떤 구조로 가져가야 될까? 사업부 조직 구조. 대표가 있고
1사업팀이 있고 2사업팀이 있어요. 하는 일은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대표가 있고 뭐 트레이너가 있고 첫 번째 트레이너가 있고 두 번째 트레이너가 있고 세 번째 트레이너가 있고 사람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트레이너가 뭐 약간 큰 단위로 보면 내 팀장이라고 봤을 때는 뭐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초보자들을 관리하는 팀이야. 이 친구는 중급자를 관리하는 팀이야. 이 친구는 뭐 약간 상급자 내지는 뭐 음? 재활을 관리하는 팀이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일을 분담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은 더 사업부 조직 구조 그 형태가 저희 그 스포츠 산업에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요. 라인 스택 구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대표이사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사람을 뽑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그 사업부 조직 구조의 형태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분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위단에서 감독관에서 상급 노동자, 주니어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팀을 사업부 구조를 약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소라든지 사람을 뽑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일을 할 때 약간 지원해주는 지원팀이 있어서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약간의 그 아주 영세하진 않지만 뭐 한 20명이라든지 30명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구조에서는 굉장히 유효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구조가 있죠. 조직의 목표나 기능 부분과 제품 부분을 동시에 추구할 때 유용한 조직 구조입니다. 조직의 목표가 있는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그 제품들을 나열을 해서 그 제품별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고 이건 이제 다양한 상품 서비스가 있을 때 가능한 그런 조직 구조겠죠. 그죠? 현실에 맞고 상황에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조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봤고요. 이제는 인적 자원의 관리, HRM, 예, Human Resource Management, 그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 예, Human Resource Development. 우리 스포츠 산업에서는 그게 영세 구조 계속 나오지만 영세 구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조직 관리나 인력 관리, 인력 개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사실은 기반이 약합니다. 그게 우리 스포츠 산업 구조의 그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인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또 체계적이지 못해요, 당연히. 그러한 여러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저도 좀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포츠 산업 자체가 과거에 스포츠는 산업이 아니었죠. 과거에는. 언제부터 스포츠 산업이 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는 하나의 오락이고 그냥 하나의 그냥 뭐 경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냥 노는 그냥 여가를 위해서 하는. 그리고 경기는 체계적인 인력 개발? 글쎄요. 거기서 물론 체계적인 인력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선수들을 양성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나 선수들의 굉장히 특수한 부분에 국한된 얘기라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전체가 다 스포츠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했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정부 부처를 보면은 노동부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그리고 뭐 노동부 하에는 이런 조직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 안에서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휴먼 리소스 부분에 대해서 개발과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국가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체계를 만들고 또 자격 개발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최근에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적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될지 어떤 부분 적용이 안 될지 이런 좀 스포츠 산업이 너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규합하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인적 자원 관리를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인적 자원 관리는 인재들을 유지 발전시키고
조달하고 유지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노동력과 그 근로 만족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우리가 하는 관리 활동입니다. 거기서 그 요소로는 먼저 그 기본 기능이 있고 확보 관리, 개발 관리, 보상 관리, 유지가 5개의 스텝으로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프로세스를 나누는데요. 먼저 그 기본 관리란 기본 기능이란 또 직무 관리가 있고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잘 관리를 하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배치를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확보에는 채용과 인사가 있죠. 자, 어떻게 인력을 채용하고 인사를 또 이동할 거냐. 여기에는 이제 평가가 따르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하위는 이제 채용을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이 사람을 어떤 부서로 배치할 건가. 그리고 거기서 또 상하이로 어떻게 움직이기 위해서 비전을 줄 건가. 이런 얘기. 또 개발 관리는 사람을 뽑고 했으면 계속 상향을 시켜서 나중에 인재로 키워야 되는 게 또 우리 기업의 목적이겠죠. 그럴 때는 인사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교육 훈련시킬 건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 사람들의 경력을 어떻게 끌고 가서 회사에 필요한 부분으로 잘 배치할 건가. 이런 개발 관리 부분이죠. 그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이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주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급여를 어떻게 줄 건가. 복리후생은 어떻게 해줄 건가. 그래서 참여하는 그 근로자들이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또 거기에 장기적인 비전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이 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런 우리 스포츠 산업에는 이제 대기업이 사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주먹구구식이고 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그 유지하는데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죠. 안전과 보건 문제, 이직관리, 노사관리. 마찬가지로 이제 이직률이 가장 많은 게 또 스포츠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안전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그 스포츠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안전이라든지 보건에 대한 문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하지만 아직은 지금 여기까지 신경 쓰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 보니까 그런 형태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인적 자원 관리가 잘 되고 있냐, 어떤 기업이 잘 되고 있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스타벅스 사례가 있는데 특이점은 뭐냐면은 동기부여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상하향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병용하는 전문적인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적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우수한 사례로 스타벅스의 인적 자원 관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례를 한번 사례를 좀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파트너 관리. 스타벅스는 이제 정규직이 있고 준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하나의 그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하위의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로 본다는 거죠. 파트너. 사업 파트너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준정규직을 뽑고 또 준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의 그 존중되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 결정권을 주는 거죠. 예, 많은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벅스 직원들한테 동기를 부여를 극대화한 의사 결정 방식을 병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시스템이고 또 파트너의 만족이 결국은 고객의 만족과 함께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그러한 어떤 오픈된 시스템에 의해서 일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또 파트너가 만족을 하고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높은 질의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의 경험, 스타벅스에서의 경험이 고객 만족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파트너가 만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순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체계적인 가운데 굉장히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체계적인 거죠.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사업에서 높은 그 전략 달성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높은 수익과 매출이 동반되면서 주주들한테도 만족을 받는 그런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개발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은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발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표를 한번 뭐 참조하시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적 자원 개발의 어떤 사례로는 기아 자동차의 어떤 사례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역량으로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자동차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에 좀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어떤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립을 하고 이런 걸 공통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아래 보이시는 한 10가지의 전문 역량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어서 그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량 모델링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이제 분석력을 향상시키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이해관계자를 의견 수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항을 설문조사를 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서 어떤 요소 요인을 파악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자.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자동차 산업이나 어떤 그런 이해, 트렌드, 그리고 우리 경영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상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 그런 베이스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 역량에서 이제 변화 관리는 어떤 전략적인 그 사고라든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변화 관리에 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행 개선 부분에서는 이제 일을 분석을 하고 어떤 그 인터벤션을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그 일의 그 체계 수립을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고 역량을 도출해서 경력 관리라든지 교육 인프라 환경을 잘 조성을 해서 교육의 어떤 체계 수립을 잡고 비즈니스 파트라든지 또 어떤 수행 파트, 퍼포먼스에서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요구도가 나오는지 요구도를 조사를 하고 학습자에 대한 또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는 그런 역량을 함양하는데 교육과정을 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과정을 잘 설계하죠. 장기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단기적인 그 비즈니스의 어떤 비전을 보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죠. 거기서 또 이제 아웃소싱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아웃소싱 할 거냐. 우리가 이제 그런 장기적인 비전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체적인 강사도 쓸 거지만은 외부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잘 도입을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거냐 이런 계획을 잘 짜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교육을 시키려면은 교환도 개발해야 되고 커리큘럼도 개발해야 되고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현장 지도는 어떻게 또 할 건지 학습자 형성을 위해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교육 운영 파트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을 어떤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잘 이렇게 순간순간 모니터링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교육 효과성 평가라든지 HRD를 마케팅하는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리고 전반적인 이러한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직원들의 교육 향상된 효과를 위해서 어떻게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할 건가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리더십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조직과 사람이 있으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 그 리더십. 그리고 리더가 있지만 밑에 하위 땅에서 참가하는 구성원들의 처세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이번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먼저 그 개인적인 관점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서로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리더십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정의가 다 틀립니다. 여기 이제 강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캠필 쿤스라든지 스톡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 또 약간 직관적인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스톡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집단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과정. 그리고 햄필 앤 쿤스 같은 경우는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키려는 개인의 행동. 네. 그죠? 어떤 개인이 결국은 뭘 하는 데 있어서 집단을 끌고 가기 위한 게 어떤 리더십의 정의로 볼 수 있죠. 근데 어디로 가느냐? 목적으로 간다. 집단의 하나의 목표, 기업의 목표, 혹은 그 조직의 목표로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개인의 역량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또 이제 노력하는 과정까지도 컨트롤하는 그런 거를 이제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정의를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리더십을 한번 보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리더십은 하나로 어떤 정의되거나 어떤 형태를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의 리더십은 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게, 상황마다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서도 이제 아까 우리 기아 자동차 사례에서 봤듯이 내 성향에 맞게, 내가 리더가 된다면 나의 성향과 나의 패턴, 나의 강점을 가지고, 예, 어떤 일을 하든 뭐 기본적인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내 공통적인 기본적인 그 나의 리더십의 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놓고, 상황에 맞춰서 또 내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리더가 됐을 때도 나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적을 잘 알고, 이 상황에 맞게 그 조직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훌륭한 리더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꾸준히 이행하는 거, 또 꾸준히 이행하지만 중간에 돌발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 대처를 할까, 이런 의사소통 관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잘 끌고 갈까, 이런 게 결국은 그런 노력하는 과정이 리더십이 아닐까 싶어요. 노력하는 과정.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체계적인 형태, 성공된 경험이 계속 바탕이 된다면 더 훌륭한 리더십을 갖춰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은 경험부터 많은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 뭐 참여하신 뭐 젊은 분들이 있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과 또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할 거를 생각하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리더십을 한번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리더십에는 이렇게 특성적인 리더십이 있고 행동주의 리더십이 있고 상황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는 이렇게 스톡딜도 있고 블레이크 앤 모튼도 있고 피들러도 있는데, 가장 뭐 이렇게 좀 신뢰가 많은 거는 행동주의 리더십. 구성원과 함께 거기서 뛰고 함께 땀 흘리면서 리더로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사실 리더십에서는 뭐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로 생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 리더십을 끌고 갈 건가, 그게 결국은 좀 더 이제 신중하고 좀 더 하나 더 뎁스가 나간 그런 상황이겠죠.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가장 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서는 우리가 히틀러, 그죠? 자기의 어떤 자신감으로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절제를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리더가 있고, 또 변혁적인 리더십에서는 이제 우리가 2002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죠. 리더는 비전을, 조직원은 믿음. 예.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대표적인 리더십의 지도자죠. 셀프 리더십.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하고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셀프 리더십을 요구하는 하나의 트렌드를 구축했던 여성이죠. 또 이제 서번트 리더십,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뭐 한글 창제를 할 때 소수의 인원으로 다 같이 공유를 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러면서 잘 옆에서 왕이지만 내가 리더십이 내가 왕이지만 옆에서 직접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진정한 리더의 역량은 뭐냐? 리더의 핵심 역량은 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요소. 그래서 리더는 사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모든 걸 사고해서 어떤 한 가지의 그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것을 수립하는 그 사람이고 그걸 또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까지도 끌어내야 되는 그게 리더입니다. 뭐 말로는 좋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여러 가지 그 권력의 핵심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부하의 충성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가능한 그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해서 책임도 져야 돼요. 네, 그럼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인 거죠. 이 리더가 훌륭한 리더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겠죠, 기업은. 그래서 리더의 핵심 역량으로서는 이제 뭐 전략 지향형도 있고 시장 통찰력도 있고 과업 지향형이냐, 고객 지향형이냐, 협업 능력이냐, 팀 리더십이냐, 변화된 어떤 리더십, 변혁적인 그런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략 지향적인 거는 사람은 이제 복합적이고 분석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통찰력은 상황을 간파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과업 지향력은 결과 향상과 그리고 목표 달성에 따른 성취감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형인 거죠. 고객 지향형일 경우는 고객 중심의 사고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마인드 열정이 베이스로 깔려야 되고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공조하는 능력을 갖춰서 협업 능력으로서 목표에 맞게 팀을 개발하고 정비하는 팀 리더십을 유지해 가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게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가장 최상일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서번트 리더십 한번 볼까요? 전문 연구원에 이제 30명을 기반으로 한글을 만들기 위한 베스트 인재를 선발을 했죠. 그리고 계급을 뛰어넘은 왕이지만 다 같이 의논하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뭐가 문제냐? 자기가 이제 오히려 그 인재들을 갖다가 받들어주고 이렇게 옆에서 아래서 이렇게 해주는 서번트 마인드로 계급을 뛰어넘어서 토론을 하고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해서 문자 보급을 통해서 백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이러한 어떤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 해시계나 물시계를 만들었던 그런 뛰어난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이죠. 비전 제시형으로 대표적인 사람은 스티븐 잡스가 꼽힙니다. 그래서 기능 중심의 애플 코어, 일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부여하고 디테일에 집중을 했죠. 그리고 기능 구조 중심에서 진두지휘를 항상 했고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꿈과 목적 의식을 공유했습니다. 끊임없이 목표와 도전 설정을 향해서 역량을 발전시키고 비전을 제시하고 개발 제품을 사전 공유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몰입을 시켰습니다. 완벽한 제품에 대한 그 예술가적인 또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품 출시가 임박했는데도 마지막까지도 그 포장 디자인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몇 번의 그 수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게 대표적인 그 비전 제시형 리더십입니다. 거스 히딩크 1% 하루에 1%를 향상시켜 100%를 만들겠다. 현재는 50%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묵묵히 진행을 해서 이렇게 아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인맥이나 항맥을 배제하고 실력만으로 사람을 선제하고 조직 전체의 이익이 우선이 먼저다. 그래서 선수 간의 위기 질서를 깨고 수평적 팀 문화 구성을 조성하는 엄격한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선수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시간에 따라 계산된 자신만의 목표를 이제 확립을 하고 미래 시점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다. 정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히딩크가 여러 가지 이제 한 일 중에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굉장히 전략가예요. 전략가에서 우리 스포츠 쪽에 또 대표적인 리더십 한 명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개념이 없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짚은 게 아니라 기술은 충분하다. 하지만 체력이 부족하다. 체력적인 향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계획과 함께 실천 그리고 성과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도 다양한 응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홈그라운드의 어떤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죠. 예, 그러한 부분까지도 조율을 하면서 결국은 팀을 승리로 이끌고 4강에 진출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리더십을 좀 봤고요. 또 처세술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 관계에서 능동적이고 다양한 활동과 판단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고력 행위를 우리가 처세술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인간관계를 맺는 5가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과 불평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칭찬하고 열렬한 욕구를 유도하는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인데 당장 만난 사람이 뭐 비판하고 맨날 불평하면 그게 뭐 좋겠습니까? 그렇죠? 칭찬해주고 또 열렬한 욕구를 유도하도록 그런데 여기서 가장 바탕이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판과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비판과 불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를 조언으로서 혹은 상황에 파는 정확한 직원으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3가지 기본 원칙이란 이런 거에 너무 비판 불평에 너무 치우쳐진 습관화된 그런 행태를 버리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칭찬할 부분은 우리가 솔직하게 칭찬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그냥 뭐 넘어가지 말고 칭찬할 부분은 반드시 칭찬하고 찝어줘야 상대방이 당연히 기분도 좋아지고 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조직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인간관계를 맺는 5가지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미소를 짓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런 방법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뭐 5가지가 아니라 이게 뭐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3가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경청에 대한 그런 배려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말만 하고, 그죠? 상대방의 관심사를 얘기해야죠. 우리가 서로 나의 관심사만 얘기하고 저 사람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듣지도 않고 그러면은 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소통 방법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위치도 잘 포지셔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나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게 저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론이 있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견해를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저 사람 이럴 거야 라는 의심과 속담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믿어주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호적인 태도로서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생각이나 욕구를 항상 공감하면서 내 생각을 이제 어떤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제가 돼야 내가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어떤 마음의 그 하나의 욕구, 의욕을 잘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 요소를 잘 우리가 던져줘서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을 달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불씨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항상 또 내 입장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혹은 단위 시간마다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을 잘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처세술, 물론 이게 너무 처세술이 뭐 일은 못하는데 처세술만 좋으면 안 되겠지만은 처세술이 너무 없어도 사실은 문제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빠른 눈치가 처세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 방법이 잘 되고 내 할 일을 잘하면서 소통을 잘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이나 비판이나 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가운데 잘 조심스럽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다면은 당연히 뭐 조직적인 어떤 차원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또 직장에서 처세술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를 했더니 뭐 이렇게 원만한 인간관계 또 업무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능력 이상으로 내가 한 능력 이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처세술이 필요하다. 자, 처세술은 그래서 너무 그게 기본을 무시하고 이걸 앞세웠을 때는 요행일 수 있지만은 내 기본을 다하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에티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처세술을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될 때는 이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뭐 추궁을 하듯이 묻는다든지 뭐 속단을 해서 야 그냥 내 추측만 가지고 한다 이런 거는 배제해야 되겠죠. 또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그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죠.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칭찬해봐야 그게 뭐 가치가 없겠죠, 별로.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처음 만날 경우에 보통 우리가 좀 이렇게 저기 한데 그럴 경우에 가벼운 칭찬 이런 게 에티켓이죠. 그냥. 그게 저 사람이 나한테 가볍게 그냥 하는 말이라고 알더라도 이 사람은 에티켓으로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기분이 좋은 거지 없는 거를 칭찬하고 요만큼 있는 거를 막 크게 확대해서 칭찬하고 오히려 그러면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또 부탁을 해야 될 때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상대의 사정을 우선시하는 태도의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리뭉실한 부탁보다는 이제 명확한 부탁이 효과가 있겠죠.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해야 될 때는 가능한 그 이유를 정확히 해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희망 고문하고 뭐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스와 노가 명분이 있는 가운데 명확하게 지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명령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강압적인 명령보다는 이제 부드러운 명령이 오히려 더 효과지. 내가 상사고 뭐 내가 야, 이거 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이 좀 그렇겠죠.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항상 부드럽게 권유하면서 이 사람을 존중해주면서 명령을 해주면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그걸 해주겠죠. 근데 일을 하기 싫은 사람, 정말 막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좋게 말해도 안 할 거고 나쁘게 말하면 더 안 할 거고 결국은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뭐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에 대한 좀 명확한 어떤 처리를 좀 대응 방안을 좀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설득을 해야 될 때도 이제 강요하거나 밀어붙이기 식의 대화는 사실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설득이 되질 않아요. 또 설득이 된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만 그렇고 속으로는 설득이 안 된 상태인데 그렇게 넘어갈 경우가 많죠. 그래서 먼저 그 양보하고 해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상대방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할 때는 나도 먼저 양보하는 걸 먼저 보여주고 여기서 잘 됐을 때 우리가 너와 나 둘 다 함께 잘 되는 건데 어떤 방향성을 좀 달리 해줘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이 잘 전제가 되고 설득을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처세술의 기본적인 그리고 의사표현법이죠. 처세술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현법인 것 같아요. 불쾌한 감정을 타인에게 전해야 될 때도 있고 곤란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상당히 인색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노력해 나가고 실행을 하다 보면 이게 조그만 습관이 되고 사례가 좋은 습관이 되고 이게 나한테 계속적인 그 내재화 된다면은 나의 그 하나의 그 성향 혹은 이 사람의 어떤 장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크게 어떤 조직 관리, 그죠? 조직 관리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리더십이라든지 처세술 이런 거 함께 우리가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강의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로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